천국에서의 전쟁에 대해 처음 들은 건 거의 수십 년 전 어릴 적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애들이 졸려하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천사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화양검으로써 루시퍼와 반역자들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구약 성서에 루시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킹 제임스 버전 말고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라는 단어의 최초 기록은 기원전 240년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빛을 가져오는 자, 빛을 지닌 자, 빛을 만드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악마가 빛을 가져오는 자로서 종교에서 소개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지만 구약 성서에서는 천국에서의 전쟁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일부 보존된 사건과 예언에 대한 기술인 이사야서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1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자를 높이리라. 또한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신약 성서에서 하늘의 다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라고 말이죠. 이외에도 인류의 고대 문서들 가운데 많은 것들에서 천국에서의 전쟁과 전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자에서의 경우 내세에서의 행동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서 강력한 태양신인 라는 우주의 반항적인 아이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라는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세계 아래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틴 시인 오비디우스 경우는 그의 시나 모음집보다 아르스아만드로 후세에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오비디우스는 빛나는 자를 의미하는 바이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때 태양신 헬리오스로부터 태양 수레를 몰 수 있는 허가를 받았던 바이톤은 자신이 수레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하늘을 뚫고 대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늘과 대지에 의인하였던 우라누스와 가이아의 12자식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12명의 거인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기존의 질서, 즉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 대항하기 위해 엄청난 힘을 사용하여 신들의 거처인 올림푸스를 공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시오드의 경우 그는 그의 작품 신들의 계보에서 신들의 조상과 세계의 기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티탄신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와의 격렬한 전투 이후에 하늘에서 불을 인간에게 가져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자신도 피해 굶주린 투쟁 끝에 자신의 형제인 포세이돈, 하데스와 세계의 지배권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제우스를 언급했던 호머는 그는 적과 싸울 때 번개를 사용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천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강력하고 전투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기로서의 번개는 남의 마오리 전설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곳에서는 타네가 별을 정렬한 이후에 천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전설에서는 타네를 더 이상 따르려 하지 않는 반란자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타네는 번개로 그들을 쳐서 반란을 물리쳤으며 땅으로 떨어뜨렸다고 전합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인간이 인간과 싸우고 부족이 부족과 싸우며 동물이 동물과 싸우고 물고기가 물고기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미 인디언의 전설에서도 히누노 신은 별들을 정리한 이후에 신들과의 전투를 시작했지만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인도의 마에소어에 위치한 산스크리트 연구 국제학회는 마하리시 바라드바야의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가져와서 그것을 현대적 개념의 단어로 대처하는 매우 도전적인 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 대고의 전설들이 다름 아닌 매우 단순하고 직선적인 기술적인 보고서로 변모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현대적 개념의 우주로 대체한다면 천국에서 신들 사이의 전쟁에 대한 전설과 신화들은 적대적인 두 진영 간의 거대한 우주 전투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위에 낮에는 푸른 바닷빛으로 그리고 빛이 사라진 밤에는 검게 보이는 극소수 외에는 결코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저 드높은 하늘 너머의 우주는 이제껏 우리들이 교육받은 지식 속의 우주와는 그 실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구약성서에서는 하나의 신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는 여러 신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우리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여기서의 우리라는 복수형은 창세기 6장 2절에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라고 말이죠. 한편 1875년 런던에서 신비주의 학회를 창립했던 블라바츠키는 1888년에 출간된 6권으로 이루어진 저작 비밀의 율법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유대인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사바옷 또는 만군의 주님은 칼데아인 사바인들과 연관되며 그 어근에는 차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차브는 수레, 배, 그리고 군대를 의미하며 사바옷은 배의 군대, 선원 또는 함대를 뜻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들로 미뤄볼 때 어쩌면 고대의 여러 신들이 인간의 창조뿐만 아니라 지구의 창조 또는 지구를 여는 일에도 관여했던 걸까요? 여기서 지구를 연다라는 의미가 개방의 의미도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한편 과테말라 서부 고지대에 키체 왕국의 신화 역사적 서사를 다룬 말뭉치였던 포풀보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말하건대 그들은 형체를 가진 채 창조되었다. 그들에게 아버지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지만 그들은 남자라고 불렸다. 그들은 여성이 아니었고 창조자와 형성자들에 의해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아론과 가홀롬에 의해서 생산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기적과 마법에 의해서 창조되고 모양이 형성되었다 라고 말이죠. 이른바 역사 속으로 돌연히 등장했던 마야족의 첫 조상은 처음엔 숲에서 가장 원시적인 무기로 사냥감을 죽이는 매우 원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포풀부의 신화는 이 원시 단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구들이 당시 그러한 원시적인 삶을 이어가던 초기 인간들의 사고력에서 어떻게 나왔던 걸까요? 이처럼 단순히 알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은 너무나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워서 기존의 이론만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여 여러분 각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만약 다른 세상에서 전쟁이 있었다면 정복자와 정복당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자들은 자신들의 행성에서 다툼 없이 그들의 지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패배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도망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행히 손상되지 않은 남은 운반선으로 급하게 다른 세계를 향해 출발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운반선은 에너지와 식량 비축량이 남아있었고 따라서 승리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멸시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자들은 시간 팽창 현상을 자신들의 운반선에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이점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자들은 생존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안전한 피난처에 한 쌍의 생존자만 도달하더라도 그들은 후손을 낳고 패배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종족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한 쌍의 생존자가 분자 생물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은 목표로 한 새로운 세계에서 원시적인 생명을 변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패배한 자들은 정복자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들도 정복자들과 동일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경쟁 속에서 그들은 가장 가까운 세계를 향해서 항해했던 걸까요? 그 신들의 전쟁 이후에 패배자들이 우리 지구라는 세계를 결국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피난처로 쓰기 위해서 세상을 열거나 창조했던 걸까요? 만일 고대인들이 말하는 신들의 전쟁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그들의 피난처로 선택된 패배자들의 고향은 우리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행성도 지구와 비슷한 조건에 있었으며 따라서 산소를 포함한 대기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주에서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있다면 그들의 우주여행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통계적인 확률은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사실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단순히 우주복을 착용하고 비싼 우주선을 탄다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일까요? 고고도 정찰기를 탄 조종사도 소위 우주복이라는 것을 입는데 하늘 25km 상공임에도 밀도가 매우 낮고 산소가 부족해서 말이죠. 그처럼 실은 그리 멀지 않은 높이에서도 조종사는 거의 우주복에 준하는 특수한 여합복을 입고 감압실을 거친 뒤 순수한 산소를 호흡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사의 우주복이란 것이 U2 시절부터 써먹던 복장을 이용한 것이었고 SR-71의 복장도 사실 U2의 것과 거의 동일한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주복이란 물건은 사실상 U2와 SR-71의 복장과 형제이고 초창기 시절의 것이라고 하지만 현대의 우주복에도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딴 데로 셀 것 같으니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과거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한스 에벨은 외계 행성에서의 가능한 생명이라는 논문에서 말합니다. 천문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 은하에서 지구와 유사한 거주 가능한 행성의 수는 수억 개에 달합니다. 라고 했지만 이는 만일 갈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그곳에 행성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가정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간에 그 어떤 곳들의 생명 형태가 인류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인츠 아버 교수의 경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현상은 그저 자연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 독특한 화학적 활동과 함께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보입니다. 생명은 행성을 변형시켜 다양한 생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과거 켈빈 백작은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물리학자로서 큰 평판을 얻었었습니다. 그는 연력학의 제2법칙을 발견하고 오늘날 켈빈 온도로 측정되는 절대 온도에 대해서 엄밀한 과학적 정의를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켈빈은 전기 진동 회로의 진동 길이에 대한 표준 공식과 그의 이름을 딴 열전 효과도 발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간결한 정기적 데이터 측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그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학생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이 작은 행성인 지구에서 기원하지 않았고 보자 형태로 원거리 우주에서 불어와야만 했다고 믿었습니다.
켈빈은 이러한 단세포식 식물포자, 즉 무성생식 세포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기원될 수 있는데 이 포자들은 극도의 추위에 대항할 정도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운석이나 운석먼지와 함께 지구에 착륙했고 빛의 생명력에 의해서 발전하여 결국 그들로부터 고등생물이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켈빈의 주장은 매우 타당성 있어 보이지만 그도 역시 우주로부터 자유롭게 뭔가가 드나들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지구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주가 서로 상호간에 드나들 수 없다면 이라는 가정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처럼 오늘날 당연해 보이는 일들은 극히 일부인을 제외하곤 확인해 볼 수 없음에도 그들이 전해진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가정이 사실처럼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사실과 다르게 대중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게 되겠지만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시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가능성이나 결과에 대해서 아마 참사에 가까운 분노의 반응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야기의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모든 고대 기록이나 유적들을 토대로 하여 이 지구라는 곳에 인류를 포함한 또 다른 누군가가 분명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다루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흔적들과는 별도로 누구나 어느 정도 관심만 있다면 현대 연구자들이 작성한 과학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체티 교수는 그의 책 철학과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 외계 지성체에서 아마추어적인 결론들에 만족할 수 없게 되자 철학적 및 종교학자의 관점에서 이 분야 최신 과학 연구 결과를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저명한 자연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우주 전체의 지능체는 거의 확실히 인간과 유사하거나 매우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에 당시 유명한 생물학자 로버트 비에리 박사는 다른 행성의 인간형이라는 논문에서 같은 확신을 발표한 적이 있었으며 15년 동안 효소에 대한 연구를 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생물학자인 조세 크라우드 박사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 지적 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하게 발전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증명이란 그것이 가능한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영역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체티 교수의 경우 비슷한 외부 조건은 만일 유전적으로 다른 존재들에게도 비슷한 형태와 기관의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복잡한 생명 형태에 적합한 조건이 발생하는 모든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나 또는 다른 영역의 지역에서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 다른 행성 또는 영역에서 기원한 존재들의 환경 적응에 대한 차이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견해였습니다. 모든 경우의 생명은 해당 지역의 화학적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무생물 물질로부터 유기물질이 물매질을 기반으로 나타남을 의미하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은 해양 환경에서 분리되었으며 특별한 형태로 서로 나뉘어 발전되었다는 것이 주류 이론입니다만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발전되거나 진화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한 가지 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금씩 변형시켜 탄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치 밀가루 한 가지로 모양과 맛이 다른 수많은 다양한 빵과 과자가 탄생하듯 말이죠. 이처럼 이전의 양서류가 신체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빠르게 육지에서 이동하기 위해 새로운 다리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자연은 어떤 표면에서든 가능하면서도 유일한 매우 합리적인 이동 형태인 걷기를 발전시켰으며 양서류는 아직 작은 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육지동물은 더 큰 사고기관이 필요했을 것이란 것이 주류 이론이었지만 그것은 달리 생각한다면 필요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가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하늘을 날고 싶어 했으나 여전히 날개가 없으며
지금쯤은 작은 송 깃털이라도 몸에 생기는 대신에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화석은 수백만 년 전의 암석뿐만 아니라 수억 년 전의 석탄층에서도 발견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이런 화석 발견으로 사람들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로 인해서 다리의 수를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적합한 두쌍으로 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언젠가 우리 인간의 눈과 팔은 두 개가 아니라 여러 쌍으로 생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하니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하면 뇌가 발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머리가 더 커지거나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머리는 작고 얼굴은 주먹만한데 공부도 잘하고 얼굴까지 잘생기면 그는 외계인일까요? 여러분은 외계인입니까? 아니면 지구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성에서의 생명 형태가 어딘가에서 떠내려온 것일 수도 있을까요? 어쨌건 만약 우리 생태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면 다른 세계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능적인 생명체가 있다면 그 또한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고 지구와 유사하지만 다른 조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만이 유일한 생존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으며 다른 행성 또는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의 지능체도 가능합니다. 부체티는 모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진화의 법칙이 어디서나 동일했다고 주장했었으며 조셉 크라우드는 다른 지구와 유사한 행성에서도 자연이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고 했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연이 항상 같은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표현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수많은 어떤 다른 지역에 지능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했고 이 생명체가 지구의 생명체보다 오래되었고 따라서 모든 면에서 더욱더 발전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잠재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추측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단호하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우주 또는 다른 세상의 지적인 존재들은 서로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비슷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한 측은 그곳으로부터 탈출한 뒤에 자신들의 고향과 유사한 행성을 찾아 그곳에 착륙하고 그곳에 문명을 세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으며 승자들은 그들을 찾기 위해 모든 종류의 기술을 사용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술래잡기 같은 게임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존이 걸린 게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착륙한 다른 세상의 존재들은 일단 눈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큰 거리를 가로지르는 지하 통신 경로를 만들었으며 지상으로부터 안전을 제공하는 굳은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고향이 될 지역을 경작했고 신중하게 계획된 인프라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터널을 밟 때 수많은 토사를 밖으로 버리는 대신에 아마도 열로 녹이며 매끄러운 벽을 만드는 드릴 머신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과거 미국 로스앨러머스 원자력 연구소에서 만든 것처럼 토사가 발생하지 않는 암석을 녹여 벽면에 압착시키는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회사는 용접 실험에 사용되는 전자광선 발생기를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위의 경도 정도는 장애물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바위를 깨끗이 없애는 데 특히 적합했습니다. 이처럼 고대의 터널 제작자들은 열드릴과 전자광선 총기에 조합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러한 추측은 예를 들자면 지난 영상인 에콰도르의 지하 유물 관련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로 인해 추측이 가능합니다. 당시 후안 모리츠는 특히 긴 직선 모양의 터널에 유리막처럼 된 벽이 있었으며 그러한 큰 방들은 특별한 기술로 녹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깔끔하게 녹여진 바위층들은 지하 360피트 아래 터널 입구에서 정확히 바위벽에서 잘린 듯이 만들어진 듯한 직각의 문도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곳의 돌 조각들은 일반적인 주택 건축에서 사용되는 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결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일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재해로 인해서 돌이 무너져 내려앉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건설되던 당시에는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 지하에는 정확하게 작업된 듯한 환기축도 있었는데 대머리 독수리와 비슷한 새무리가 그러한 환기축을 통해서 어두운 미로를 드나들며 이리저리 움직이다 미로에 갇혀 죽습니다. 어쨌건 그러한 어느 세상으로부터 온 고대 신들은 더 이상 발견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때 그 불거침의 심연 속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의 신성한 성서 보풀부에서는 이 창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람 퀴체, 바람 아카브, 바람 이키가 도착한 곳의 이름은 둘라동굴 7개의 동굴 7개의 협곡이었다. 타무브와 일로캅도 거기에 도착했다. 이곳은 그들이 신들을 받아들인 마을의 이름이었다. 차례로 그들은 신들을 뒤로 두고 하카비츠가 첫 번째였다. 마오쿠타도 그의 신을 뒤로 두었다. 하지만 하카비츠는 숲에 숨지 않았다. 하카비츠는 메마른 산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창조되고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지만 그들은 인간이라 불렸다. 그들은 여자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창조자와 형성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알론과 카울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직 기적과 마법으로서 그들은 창조되고 형성되었다. 그리고 한편 기원전 3000년경의 수메르 신의 거처였던 중앙 바빌로니아의 니프르에서 발견된 원각석 태블릿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신들의 창조실, 그들의 득구의 집에서 라르와 아시만이 형성되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앙 아메리카인 마야 지역으로부터 비옥한 조승달 지대인 수메르의 고흐까지는 적어도 8,0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이야기의 내용과 포풀부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포풀부 그들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목재나 돌에 기도하지 않았다. 출애굽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으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서 벽이 되었더라. 포풀부 그들은 거의 바다를 건너는 것에 주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다를 건넜는데 마치 바다가 없었던 것처럼 돌 위를 걸어 건넜다. 둥근 돌들이 모래 위에서 솟아오르고 그들은 돌줄기 위를 걸어갔다. 그곳은 흩어진 모래라 불렸으며 그들은 스스로 나뉜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했다.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중표가 이것이니라. 포풀부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이것이 너희를 돕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야 한다. 다니엘 3장 21절 이에 이 사람들이 겉옷과 정광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포풀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불 가운데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모든 것이 붉게 뜨거웠지만 그들은 불에 타지 않았다.
그들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으며 간략하게 몇 가지 비교해본 이러한 내용의 고전들과 지하 터널의 건축자들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지구를 열고 온 신들은 지구의 어떤 지역에 정착한 후에야 첫 번째 새로운 원시 실험을 새로운 장소에 도입했던 걸까요? 흥미로운 점은 신들이 창조행위의 핵심이었던 첫 번째 인간을 자신들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전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자면 첫째, 인간이 되는 과정을 시작한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모든 유인원종 중에서 어째서 호모사피엔스만이 지성을 갖춘 것일까요? 이에는 많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약 100만 년 전에는 모든 유인원종의 뇌 용량이 약 25 입방인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수천 년 동안 원숭이들을 나무에서 내려오게 했다면 그것은 모든 종류의 원숭이가 포함한 것이어야 했을 것이고 오직 호모사피엔스만이 유난하게 선택된 듯이 진화한 것은 아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의 발전으로 그들의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늘날에도 실제 원숭이들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스카키스 메얼스의 경우 그의 책 시작은 끝이었다에서 인간의 기원 문제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한 종류의 원숭이들이 먹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서 두 발로 서야 했다면 같은 이유로 다른 원숭이들도 두 발로 서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유인한 원숭이들은 채식주의자였고 인류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만 육식자가 되었습니다. 육식이 증가된 지성의 표시로 여겨졌다면 그것은 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과일을 나무에서 따는 것보다 고기로 더욱 쉽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칭찬을 받으려면 수백만 년 전에 이미 육식자였던 늑대와 야생 고양이에게 감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식은 어째서 갑자기 인간 조상들에게 더욱더 쉬운 영양 공급의 형태가 되었을까요? 나무에서 과일을 따는 것보다 물소를 사냥하는 것이 더 쉬워진 때부터 그런 걸까요? 지난 100만 년 동안에는 많은 건조기간과 비가 오는 기간이 번갈아 왔다고 연구가들은 말합니다. 모든 대형 원숭이들은 그들의 평소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남은 숲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보다 나중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종을 제외한 모든 대형 원숭이들이 인간이 된 원숭이처럼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진화론에는 호모사피엔스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약을 설명하는 내용이 정말로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뇌가 갑자기 효율적으로 되었고 기술적인 능력을 습득했으며 하늘을 관찰하는 사회적인 공동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들 뿐입니다. 진화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동물적인 존재에서 호모사피엔스로의 도약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기적은 그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초기 조상들의 지성이 이미 100만 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들이 공동체에 살면서 천천히 발전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까요? 모든 포유류는 그룹, 무리, 떼에서 생활하는 습성이 있으며 사냥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런 이유로 지적인 생명체가 되었던 걸까요? 비록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원시적인 도구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 호모사피엔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로비 국립선사 및 고생물학 연구센터의 리키 교수는 포트 터널 근처에서 발견된 케냐피테쿠스 위커리의 칼날 모양 도구와 호모 할빌리스가 200만 년 전에 사용한 단순한 도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리키는 또한 제인 벤 라비시 구돌이 침팬지를 자연환경에서 조사한 결과 이 인간의 먼 친척들이 단순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한 것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이 침팬지들을 지능적인 인간의 일원으로 인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한 간단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인간과 비슷한 존재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신들을 숭배하고 경외하며 동굴의 벽화를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서로 우정을 도모하고 동료를 묻는 그런 종류의 존재는 그렇게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세계의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인공적인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고는 아마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의 유전적인 코드 지식을 통해 전 세계의 유인원들에게 인공적인 돌연변이를 일으켜 인간이 되는 과정을 처음으로 일으킨 것은 우주 전투에서 패배했든지 그저 새로 나타난 존재들인 걸까요? 과거 1972년 6월 5일 미국 과학 아카데미의 천체학 연구위원회의 129페이지 보고서에 대한 관련 보도가 워싱턴에서 통신사를 통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은 우주에서 지적인 외계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지난 7년 동안 상당히 증거했다고 보고에서 언급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먼 세계를 탐색하기 위한 천문학자들의 시도를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기존 망원경은 이미 외계 문명의 무선 신호를 수신할 수 있었지만 태양계 외부 천체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위원회의 보고서는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먼 거리에 사는 존재들의 대화를 전달하는 전파가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가 전파 망원경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올바른 주파수에 맞추기만 한다면 이러한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만일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징후를 제시할 수 있는 한 진지한 논의 끝에 그러한 장비들은 도입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 잊지 않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어떤 지적인 존재 가능성이 고대로부터 있어 왔지만 그것을 단지 우주라는 일반 대중이 확인하기 어려운 대상을 선택하여 천문학적인 막대한 자금을 그곳에 집중 투입하게 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증거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며 어떤 과학적 이론이 다차원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막막한 곳에 이처럼 엄청난 이권을 집중시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쨌건 이러한 또 다른 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체 종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이야기로부터 제기되는 의혹들이 대체 종교의 냄새가 난다면 논리적으로는 인류 이론의 씨앗인 과학도 애초부터 대체 종교였던 걸까요? 여러분도 아시듯 평범한 사람은 이론의 증명으로 이어져야 할 일련의 실험들을 수행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그들의 과학적 연구 결과가 마침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더라도 그들 이론을 믿어야만 하는 걸까요? 어쨌건 고대로부터 남겨진 고도로 진영화된 신들의 흔적들과 함께 그들이 우주로부터 왔건 또는 다른 세상으로부터 왔건 간에 이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에카드로와 페르 땅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고 호모사피엔스가 언제 그의 탄생을 기념했는지에 대한 표시라도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남기며 결국 답은 과학계에서 발표한 대로 대중은 믿게 되겠지만 진실은 어느 드라마에서 말한 것처럼 저 너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고대 기록들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각자 추론을 해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실지 매우 다양한 그림이 나오겠지만 모든 판단은 어느 유명한 자의 주장이나 이론이 아닌 오직 여러분들의 고유한 몫이며 선택입니다.